양규가 말하기를 나는 왕명을 받고 왔지 강조의 명령을 받고 온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항복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흥화진 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그 다음에 통주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란이 노전이라는 사람, 이 노전은 누구냐면 행영도통사가 강조였을 때 그 행영도통사 영의 판관으로 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은 통주 전투에서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한 다음에 거란의 앞잡이가 됩니다. 이 노전이라는 사람과 거란의 한문사, 거란 관리죠, 마수로 하여금 경문을 가지고 통주에 이르러 항복할 것을 권했다. 통주에서 고려군이 졌는데요, 왜 다시 통주에 와서 항복을 권하죠? 이것은 강조가 패배한 그 지역이 통주성 안이 아니라 통주성 바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주성 바깥에 세 강이 만나는 곳, 그래서 삼수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강조가 패배했고 통주성은 아직 보존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통주성에 사람을 보내서 항복할 것을 권하자 성안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했다. 강 장군이 패배했다는데, 사로잡혔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당연히 두려웠겠죠. 그때 중랑장 최질과 홍숙이 소매를 걷고 일어나서 항복하라고 권유하러 온 노전과 마수를 사로잡아요. 그리고 방어사 이원구, 부사 최탁, 대장군 최운겸, 판관 시거운과 함께 성문을 닫고 굳게 지키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곧 하나가 되었다. 통주 전투에서는 패배했지만 통주성은 함락되지 않은 겁니다. 역시 소매를 걷고 일어난 그 보람이 있죠. 그러니까 거란군이 통주를 공격하지 않고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곽주를 공격합니다. 곽주도 역시 강동 6주 가운데 하나고요. 대체로 통주에서부터 13리 정도, 그러니까 5.2km 떨어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성이었어요. 여기를 공격했을 때 방어사 조성유는 밤중에 도망을 갔고, 이 수비를 할 최고 책임자가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장군 신영한, 대장군 대회덕 이런 사람들이 싸우다가 전사를 해요. 결국 성이 함락되고 맙니다. 거란은 곽주성에 군사 6,000명을 남겨서 지키게 했다. 여기서는 실제로 전투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투가 어디 있는 거예요? 통주성 바깥에 삼수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고, 이 전투가 제일 컸죠. 강조가 패배한 전투니까요. 그리고 내려와서 곽주에서 전투가 있었고, 여기에 거란군이 6,000명 주둔한 상태, 이 상태에서 거란군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거란군이 곽주성에 6,000명을 남겨두고 내려간 그 사이에 곽주 저 북쪽에 흥화진이 아직 보존되고 있었잖아요. 이 흥화진에서 양규가 군사 700명을 이끌고 통주에 와서 흩어진 무사 1,000명을 수습했다. 아직 통주 함락되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1,000명을 수습해서 그럼 모두 1,700명 정도가 되죠. 이 군사를 거느리고 곽주로 들어가서 여기 잔류에 있는 거란군 6,000명이 있었잖아요. 이 거란군을 습격해서 모조리 목베었으며 성 안에 있는 남녀 7,000명을 통주로 옮겼다. 이것이 12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16일 날 통주에 왔고 17일 날 곽주를 공격해서 거란군을 전멸시키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 7,000명을 통주로 옮긴 거예요. 이틀 동안. 이런 일을 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하면 흥화진 보존돼 있습니다. 통주 보존돼 있어요. 곽주 여기는 비계됩니다. 여기 있던 거란군 전부 죽이고 거기 있던 고려 사람들을 모두 통주로 옮겼으니까요. 흥화진과 통주가 고려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거란 황제가 서경을 공격했는데 함락시키질 못해요. 이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서경에서의 싸움은 지체문 열전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란 황제가 서경성 서쪽 사찰에 주둔했다. 탁사정은 밤중에 도망갔고 대도수는 어쩔 수 없이 항복을 해서 여러 장수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이거 지체문 얘기할 때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12월 15일 날 통군녹사, 조원, 애수진장, 강민첨, 낭장, 홍협, 방유 등이 점을 쳐서 길조를 얻었다. 길조를 얻어서 조원을 병마사로 추대하고 흩어진 군사들을 수습해서 성문을 닫고 굳게 지켰다. 다시 얘기해서 거란군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요충지들을 전부 함락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개경으로 남아한 거예요. 이거는 아마 거란의 전술이었을 겁니다. 뭐냐면 이 성 하나하나를 깨기보다는 그런 거 도장 깨기라고 해요. 이런 거 안 하고 개경으로 직진해서 고려 국왕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개경까지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고려 국왕이 거기 없었잖아요. 고려 국왕이 이미 남쪽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고려 국왕을 잡을 시간과 북쪽에 남기고 온 흥화진이나 통주나 서경이나 이런 데에서 거란군의 후미를 공격할 시간과 이걸 계산을 해야 됐겠죠. 아니 그러면 왜 이 성을 하나하나 다 점령하지 않고 이렇게 했을까? 당연히 결과를 몰랐기 때문이죠. 아래로 내려갈 때는 고려 국왕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고려 국왕이 개경에서 싸우지 않고 남쪽으로 피난 간 것이 이 전쟁에서는 가장 잘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왕이 수도를 버리고 피난하는 것을 무조건 비난하지 마세요. 무모하게 성을 지키다가 왕이 사로잡히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하는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현종이 개경 버리고 나주로 간 걸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은 잘 없죠. 똑같은 논리로 임진왜란 때 선조가 서울을 버리고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간 것 이것도 그렇게까지 비난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TMI였습니다. 자, 이듬해에는 거란주가 개경으로 들어가 궁궐을 불사르고 물러났다. 이제 1011년이 된 거죠. 이때 거란 황제가 개경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개경은 함락이 돼요. 국왕은 남쪽으로 피난 갔고 개경은 비어 있었겠죠. 이래서 궁궐을 불살렀는데 물러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러간 것은 고려와 협상이 진행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1월 11일부터 물러가게 된 거예요. 물러가는 거란군을 고려군이 공격을 했습니다. 귀주별장 김숙흥이 중랑장 보량과 함께 거란군을 습격해서 만여급을 베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귀주별장 김숙흥이 거란군 만여급을 베었다고 하는 이 장소가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어디서 그랬을까? 이 김숙흥도 아마 여러분이 처음 알게 된 명장인데요. 김숙흥에 대한 기록은 더 없습니다. 열전에 입전되어 있지도 않아서 정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이때 만여급이나 배웠다면은 정말 대승리인데 장소가 어딘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건 모르는 상태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월 18일 날 양규가 거란군을 무로대에서 갑자기 습격해서 2천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남녀 3천여 명을 되찾았다. 이 무로대는 어딘지 밝혀져 있죠. 인주 남쪽. 그러니까 거란 성종이 20만 명을 남겨놓고 간 거기입니다. 여기를 갑자기 양규가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거란 성종이 처음에 남겨둔 대로 20만 명의 거란군이 거기에 있었는지는 의문이에요. 만일 거기에 있었다면 양규가 몇 명쯤 되죠, 군대가?
1700명에서 아무리 이게 더해져도 10,000명을 넘기기가 어려웠을 텐데 그 군사력을 가지고 무로대의 20만 명과 싸워서 2천여 급을 베고 고려 사람 3천여 명을 되찾고 이게 불가능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40만 명도 믿기 어렵고 절반인 20만 명을 인주 무로대에 남겨두었다는 것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 20만 명이 하루에 먹는 식량이 얼마나 됐겠어요? 그 20만 명을 먹이기 위한 그 보급부대 이런 거 있었을까요? 전 그래서 이게 허수인 것 같은데요. 물론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20만 명은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양규의 승리입니다. 1월 18일 날 무로대에서 승리를 했고 1월 19일에는 이수에서 전투를 벌여서 성령까지 추격해서 2,500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1,000여 명을 되찾았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 이수, 성령 여기가 어딘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보다 옛날 지명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었을 조선 후기에도 여기가 어딘지 몰랐던 것 같아요. 안정복이 쓴 동사강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조선 후기 지명을 가지고 고려사에 나오는 지명이 지금 어디다라고 고증해 놓은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되는데 동사강목을 봐도 이수와 성령에 대해서는 미상이라고만 해놨습니다. 어딘지 모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르는 채로 또 넘어가죠. 1월 19일 날 이수 성령에서 승리를 거두고 3일 뒤, 그러니까 1월 22일에는 여리참이라는 데서 싸워서 거란군 1,000여 급을 베고 포로가 되었던 고려인 1,000여 명을 되찾았다. 이날 3번 싸워 모두 이겼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월 18일, 19일, 22일 사흘 동안 전투가 있었던 건데요. 하루에 몇 번씩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투 횟수는 이거보다 더 많아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여리참이라고 하는 것도 동사강목에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옵니다. 1월 28일인데요. 이날 양규가 거란군 선봉을 애전에서 맞아 싸워서 1,000여 급을 베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거란 황제가 이끄는 대군, 그러니까 거란의 본진이에요. 이 본진이 갑자기 진군해 오자 양규가 김숙흥과 함께 종일토록 싸웠지만 병사들이 다 죽고 화살도 다 떨어져 모두 진중에서 전사하였다. 양규와 김숙흥의 전사입니다. 이 짧은 문장으로도 그 장렬함이 느껴지죠. 병사들이 다 죽고 화살도 다 떨어져서 가지고 있는 화살이 다 떨어져서 이제 더 싸울 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전사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무렵에 전사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양규의 죽음을 꼭 임진왜란 때 노량해전의 이순신 장군의 죽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던데 뭐 비슷한 점이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양규와 이순신 누가 더 위대해?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다 위대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